예, 여러분 바쁘신데 이렇게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는 단순히 책이 하나 출간되었습니다. 우리 책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는 그런 거 홍보를 위한 자리는 아닙니다. 특권을 요구하고자 여러분을 부른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난 1990년부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인들을 가둔, 얽매고 있는 종족주의의 함정, 그 족쇄로부터 이제 해방이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밝은 미래를 향해서 포해와 관용과 타협과 개방적인 국제협력의 내외 사회를 건설해 가야 될 때입니다. 하는 그 점을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 호소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무리하게 마련했고 또 여러분을 초청드렸습니다. 작년 7월에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종족주의라는 것은 어떤 외부 세력에 대하여 맹목적인 적대 감정을 통합 원리로 삼는 아주 낮은 수준의 정치 원리를, 정치 이념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그런 종족주의의 함정과 족쇄에 빠지거나 걸린 지가 벌써 30년입니다. 주요 소재는 일본군 위안부, 그리고 전시동원, 독도, 그리고 식민지 수탈론, 또 식민지 근대화론 등등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수많은 종족주의적 환상이 생겨나고 자가발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인들을 허위의 역사의식으로 몰아갔다, 그런 생각으로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출간 이후에 학술서로서는 드물게 서점가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책을 편찬한 저희들의 조그만 나름의 큰 보람이자 기쁨이기도 했지만은 동시에 적지 않는 분노, 매도, 심하게는 저주 같은 공격이,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약속하기를 그 모든 비판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평생 학문을 업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킨 결과 지난주에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이라는 또 하나의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 책의 내용을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또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책의 내용을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책은 제5편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제1편 일본군 위안부, 제1편은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것입니다. 흔히들 영화나 소설로 또는 심지어 교과서나 각급 참고 자료로 알려져 있는 것은 총독부 권력의 방조하에, 묵인하에, 협력하에 일본군이 순진한 우리 조선의 처녀들을 납치 연행해갔다 하는 이와 같은 통설입니다. 국민적 통념이죠. 지난 반일 종족주의 책에서는 그것을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을 했더니 그 자체에 대한 반론은 없었고, 오히려 일본군 위안부 연구자들조차도 그러한 야만적인 어떤 납치와 연행은 없었다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괴와 약취, 형법상의 요구입니다만은 가문이설이나 취업 사기로 처녀들을 속여서 끌고 간 것 역시 넓은 의미의 강제 동원이 아닌가 하는 이와 같은 비판이 여러 군데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에서는 그에 대한 자세한 반론을 시도를 했습니다. 형법상 유괴와 약취 범죄는 식민지기에 걸쳐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그리고 유괴와 약취 범죄 혐의자로 체포된 사람들의 고작 10%만이 유죄로서 징역형에 처해졌다. 그럼 나머지는 왜 훈방이 되었을까? 다시 말해서 본인의 취업 동의서라든가 취업 사유서라든가 호주의 취업 동의서 그리고 그것을 확인한 관내 경찰관의 확인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발급된 여권 등등 제반 합법적인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날의 통념과 기준으로는 유괴와 약취지만은 당시 공창제라는 것이 합법적인 성매매 산업이 인 공창제가 존속하는 한에서 그와 같은 합법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이면에는 국가 권력과 가부장과 남성과 그리고 주선업자들, 포주들의 약소 여성에 대한 성의 착취, 성 지배의 긴 역사가 전제되어 있다. 그러한 조선조 이래, 기생제 이래, 식민지기 공창제,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제, 해방 이후에 한국군 위안부제, 미국군 위안부제, 그리고 우리 민간 위안부제 하는 긴 역사 속에서 1937년부터 48년까지 일본군 위안부제의 그 역사적 위치를 올바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군 위안부제가 범죄일지인데 그것은 국가 권력뿐만 아니라 그 딸을 자금을 얻고 주선업자들에게 넘긴 가부장 권력 그리고 약소 여성의 성을 착취한 남성 그리고 그들을 가문이슬로 데려간 각종 포주 등 사업자들이 함께 연출한 그 시대의 고유한 역사적 현상이자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 범죄인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위안부제를 다시 재평가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성찰할 필요가 있고 우리 속에서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는 우리 안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약소 여성에 대한 인권이나 또는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 점을 저희들은 강조했고 이번에 다시 그 점을 재차 힘주어 역설했습니다. 제2편은 전시동원에 관한 것입니다. 흔히들 조선의 청년들을 일제가 위안부와 마찬가지로 노예 사냥식으로 일본으로 끌고 갔다. 그래서 탄광이나 공장의 위험한 작업장에 내몰았고 많은 산업재해율을 강요했고 그러면서도 임금은 주나마나 아주 낮은 수준의 용돈 정도밖에 주지를 않았고 그렇게 해서 노예적으로 연행 혹사당하다가 해방 이후에 돌아왔다 하는 이와 같은 전시 동원도 많은 경우에 어떤 종족주의적 환상에 의해서 지어진 허위의 역사의식이라는 것을 이번에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재작년 2018년 10월 달에 대법원이 이 문제를 둘러싸고 4명의 구일본 제철의 노무자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서 구일본 제철의 개통을 잇는 신일철 주검이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고 국내 자산을 신일철 주검의 국내 자산을 압류함으로써 양국 관계는 일거에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고 그 위기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저희들은 이 문제를 이야기한 4명의 원고들의 주장이 과연 사실인가를 자료가 허락하는 한 최대한 자세하게 추적을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그들은 끌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제철의 공원 모집에 능동적으로 응했습니다.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연고까지 동원하는 요사이 말로 빼까지 동원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어떤 그 자세로 공원 모집에 임했으며 그리고 일본에서 노무하는
2년 남짓 세월에 그들은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일본 제철이 작성한 미불금 공탁 자료를 통해서 아주 여실하게 증명되고 있는 바입니다. 그들은 전쟁 말기에 그들이 근무하는 공장이 미군의 공습으로 파괴되는 통에 일본에서 조선의 함경도 청진으로 공장으로 옮겨옵니다. 그러다가 소련군이 상륙을 하니까 공장 전체가 급하게 해산을 하는 통에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을 정산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정은 일반화할 수는 없고 남겨진 자료에 의하면은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특수 사정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로 연행되었다,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 또 혹사당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전식입니다. 공장에서의 노무관리가 군대식 규율에 입각하는 그 정도, 여가 시간에 군사훈련을 받는다든가 외출이 부자연스럽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노예적인 어떤 혹사, 반인권적인 혹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의 대공장들도 1960년대, 70년대까지 군대식 규율의 노무관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제철의 공원들은 1970년대까지도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양국 간의 위기를 몰고 온 4명의 원고들의 소송의 제기 자체가 그대로 신빙하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술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주장을 한국의 대법원은 그대로 취신하였습니다. 그걸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위기에 큰 어떤 원인이 이 나라가 봉착해 있는 정신문화의 근본적인 위기 상황이 도사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점, 한나라의 대법원이 양국 간의 어떤 기본조약과 관련된 중대 판결을 하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를 충실히 검증하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3편은 독도에 관한 것입니다. 독도는 기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한국령으로 편입시킨 국제정치적, 군사적 행위의 결과입니다. 한나라의 영토 변경은 국제정치적, 군사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역사적 사건으로 회귀를 한다든가 외소화시켜서는 곤란합니다. 두 나라 간의 영토 변경은 기본적으로 군사적이고 정치적 행위의 결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왜 그렇게 했느냐? 일본과 미국을 상대로 해서 신생 대한민국의 국격을 세우고 독립의 의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1945년에 동경의 메가저 사령부는 독도를 한국령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이후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일본령으로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강대국 마음대로 영토를 붙였다 뗐다 하는 이러한 횡포를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는다 하는 그와 같은 신생 독립국의 강력한 독립과 국격 고수의 의지가 만들어진 국제정치적 군사적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국사기까지 올라가는 역사적 사건으로 회귀해서 지금까지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삼국사기 이래 소위 독도 고유 영토설로 주장해온 모든 주장을 하나하나 이 책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원래는 울릉도에 성립한 하나의 정치체제, 국가가 우상국입니다. 제주도에 탐나국이라는 국이 있었듯이 제주도를 가지고 탐나라고 별칭하듯이 이후 울릉도를 우산도라고 별칭하는 관행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덧 바다로부터 완전히 폐쇄된 조선 왕조에 이르러서 울릉도 옆에 삼척과 동해 중간에 울릉도만큼 넓고 큰 비옥한 섬이 있다는 환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환상이 생겨나서 어떻게 역사적 경과를 밟아서 20세기 초에 소멸하는가 하는 그 과정을 세밀하게 이번 책에서는 추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산도를 근거로 한 독도 고유 영토설은 실정적이고 과학적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것 없이도 우리 한국의
독도에 대한 어떤 권리는 충분히 설명될 수 있고 또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3편 독도를 썼고요. 그 다음에 제4편은 토지 임야 조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종족주의적 환상의 가장 역사적으로 오랜 근원을 갖는 것이 이미 1960년부터 생겨난 것. 전국 토지의 40~50%를 일제는 식민지 지배 초기에 토지조사 사업이나 임야조사 사업을 통해서 약탈했다. 총금으로 무장조사단을 편성한 다음 일체의 분쟁을 억압하고 빼앗았다는 것이 얼마나 그 객관적인 근거를 계류한 황당설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제는 오히려 토지조사 사업 때 초기에 많은 국유지 분쟁이 발생을 하니까 그 원인이 뭔지 당장은 알 수가 없었죠. 어떻게 남은 나라를 병합한 외래 권력이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서부터 오히려 분쟁을 제기한 사람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분쟁을 처리를 했고,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12만 정도의 국유지를 영구 소장농에게 다 분할을 했습니다. 24년까지. 그래서 농지로서 국유지는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현실인데 농지를 빼앗기 위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지난 50년 동안 지금은 교과서에서 사라졌습니다만 1960년부터 1910년까지 한국의 교과서는 그렇게 우리의 한국의 젊은 세대들, 저까지 포함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임야조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야조사 사업이 끝이 났을 때 전국 임야의 40%가 연고자 있는 국유림입니다. 연고자 있는 국유림을 민유림으로 바꾸기 위해서 총독부는 소위 조림 녹화, 일정한 조림 실적이 있으면 대부를 소유권을 분라하는 정책을 취했고, 그래서 오늘날 전국 남한의 경우에 산지의 70~80%가 민유림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국유림이 한국처럼 적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일제가 그렇게 만들어낸 정책입니다. 저는 결코 잘했다고까지 이야기하기도 곤란할 만큼 공공성에 관한 살림을 대거 민유림으로 만들어낸 것이 총독부인데, 역사학자들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유림을 창출하기 위해서 임야조사 사업을 했다. 이런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지난 반세기 동안 행해져 왔습니다. 책을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제5편입니다. 식민지 근대화론. 저희들이 식민지 수탈론을 부정하니까 김장년 선생이나 저나 같은 경제사 연구자를 둘러싸고 덮어 씌운 것이 식민지 근대화라는 하나의 이론입니다. 그것을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식민지 근대화의 원조는 칼 마르크스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도는 영국의 지배를 통해서 재생할 것이다. 오늘날 인도의 역사 교과서를 보면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영국의 인도 지배는 인도인들을 근대화시켰다. 그것은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 소수의 몇 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게 공통으로 해당하는 근대화의 보편적인 경로의 하나입니다. 이 식민지 근대화에 저항해서 일어난 것이 사회주의 혁명이죠. 인민민주주의 혁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식민지 근대화의 길을 걸어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살고 있고, 아직도 인민민주주의 혁명에 덫에 걸려 우리의 동포 반이 노예적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역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지난 20세기의 세계사입니다. 식민지 근대화를 비판하고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진정한 근대화 노선이라고 주장하는 그것이 오늘날 한국 역사학계의 기본적인 어떤 역사관입니다.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책에서는 근대화의 출발은 어디냐? 근대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 앞에서의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만인이 법 앞에서의 평등. 그것이 조선 민사령과 형사령을 통해서 1912년에 성립을 했다. 그 이전에 대한제국은 어떤 나라냐? 국가 위기가 발생하면 황제는 남나라 공간으로 파천할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고 시도했던 가산제 국가였습니다. 중화제국의
한 변방에 위치한 제후국으로서 가산제 국가였습니다. 이 국가 체제를 우리 힘으로 변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식민지 하에 위기에 우리가 참 그런 고통을 맛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라는 것은 서구 문명의 확산이라는 큰 틀에서 보아야 한다. 이게 세계사회 근대화의 보편적인 경로다는 것을 옆에 계시는 또 김당정 교수님께서 또 글을 쓰셨고요. 일본은 이 한반도를 자기의 신영토로 병합한 이후에 이것을 영구히 동화시키기 위해서 매우 체계적이고 치밀한 어떤 차별과 동화가 겸비된 식민지 지배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경제적으로는 일본과 거의 일본 경제에 거의 완벽하게 통합된 가운데 이른바 근대적 경제 성장의 경로가 개시되었고요.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경제적으로보다는 속도가 느리지만은 동시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서 식민지 지배가 끝이 났을 때 한국인들의 3분의 1 정도는 근대 부분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성립할 수 있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 그 식민지적 개발은 동시에 조선인의 차별을 동반한 것이었지만은 조선인 스스로 그와 같은 차별에 대응을 해서 자기 자신을 근대인으로 개발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힘주어 강조를 했겠습니다. 이번 책에서는 특히 영남대학의 차명수 교수께서 참여하셔서 일제시대 때의 그 생활 수준이 신장이라든가 체중의 측면에서 어떠한 개선으로 나타났던가를 아주 명징적인 수량적인 데이터를 갖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와서 또 하나의 환상이 유포되고 있는데 우리가 무장투쟁을 통해서 해방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3,300회에 걸치는 지속적인 무장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를 남쪽에서도 드디어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아닙니다. 세계사의 자유의 물결이라는, 자유와 통상의 물결이라는 큰 물결이 태평양을 건너서 한반도에 상륙한 것이죠. 그 물결을 인도한 분이 누구냐?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 마지막에 썼고요. 그리고 특별기구로는 우리 박상호 선생님께서 중국의 경우 반일 감정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조작된 것이다. 만들어진 것이다. 오히려 중국 혁명의 주체 모택동은 중국 혁명을 가능케 했던 일본의 중국 침략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하는 그러한 역사의 그 아이러니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에필로그에서는 저는 옆에 계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평생 대학에 봉직을 하면서 우리나라 대학의 정신문화가 썩었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의 원상이다. 그걸 다시 한번 비판을 했습니다. 온갖 황설이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이 유포가 되고 확산되고 있는데 대학은 침묵하고 있고 심지어는 대학 자체가 그러한 황설을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유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나라는 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다 선진적인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국가위기의 근본의 이유와 같은 천박한 문화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근대화의 어느 과정에서 필히 봉착할 수밖에 없는 정신적 문화적 한계이기도 합니다. 근대화 중세 사이에는 단순히 법과 제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신문화의 큰 간격이, 절벽이, 강이, 계곡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지난 20년간 어떠한 정신문화에 있어서 변혁을 이루어왔는가, 그러한 점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성찰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 책의 에필로그를 맞이했고요.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소개하지 못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옆에 계신 분들께서 좀 보충 발언해 주신다든가 질의 토론 과정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자일동을 대표해서 저자들이 정부와 국민께 드리는 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0개월 전 반일 종족주의를 펴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데 이어 대법원은 이른바 징용배상 판결로 청구권 협정을 사실상 부정하여 한일 기본관계가 뿌리째 흔들리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의 대응 조치에 대한 정권 차원의 반일 선동이 극에 달한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토착 외구, 우에노라는 비난과 물리적 폭력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실에 입각해 식민지기 역사를 인식할 것과 냉철한 이성으로 한일 간의 해묵은 갈등을 풀어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역사서로서는 이례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돼서 우리는 우리 국민으로부터 상당한 동의와 지지를 받았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 후 정부의 반일 강공 드라이브는 일단 멈췄으나 언제 또다시 재개되어 한일 관계가 파탄 위기에 몰릴지 모릅니다. 한일 관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사실에 입각해서 과거사를 인식하자는 우리에 대한 비난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후속작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을 펴내면서 정부와 우리 국민께 다음을 호소합니다. 1. 정부와 법원은 현재 한일 관계 위기의 내관이 된 징용배상 판결과 위안부 및 노무자 피해배상 소송에 대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부는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않으며 법원은 그대로 기 판결을 집행하거나 새로운 배상 판결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30일자 대법원 판결은 책에서 밝혔듯이 기본적인 사실은 물론이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부실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대법관들은 그 판결이 진정 합당하다고 자신합니까? 우리는 대법원이 기 판결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유사 소송에서는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외교를 책임지는 정부가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내놓기를 촉구합니다. 2. 정치화한 역사가 집단이나 반일 국민 정서를 편승하는 정치권은 우리의 새로운 역사 해석을 친일 찬양으로 몰아 역사 부정죄 입법으로 탄압하려는 계획을 그만두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는 역사는 그들이 지난 반세기에 지어낸 환상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역사 해석이 나오면 토론하고 논쟁하여 더 합리적이고 더 객관적인 역사인식을 정립해 가는 것이 정도 아닙니까? 어찌하여 책의 판매를 금지한다든지 저자들을 형사처벌할 국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른바 역사 부정죄의 입법을 선동하는 이들은 자유민주사회의 근간인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전체주의자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 자유인의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어찌하여 90년 전 광기 어린 나치의 반체제 도서 수박을 재현하려고 합니까? 3. 1876년 개항 이래 1945년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본과의 역사 문제를 규명하여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범국민적 연구 포럼을 조직할 것을 제안합니다. 언제까지 역사 갈등을 이렇게 방치할 것입니까? 양식 있는 정치가 학자, 언론인이라면 국가의 역사와 관련하여 중대한 이론이 제기된 경우 일단 경청하고 신중하게 시비곡절을 가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본군 위안부, 노무동원, 독도 문제를 다뤄온 정의기억연대, 강제동원연구회, 동북아 역사재단 등은 상기 문제에 관해 우리와 공개 토론을 합시다. 같은 편끼리 모여서 다른 편을 비난하는 건 그만둡시다. 지금은 견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집안을 만들어가는 구동존의의 자세가 절실한 때입니다. 각 관계단체 응답을 기대합니다. 2020년 5월 11일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저자 이용훈 등 일동.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제가 글을 썼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님의 그 발언과 저간의 구체적 내용이나 저간의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지난 29년간 이어져 온 일본 대사관 앞에 수요 집회는 그만둘 때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국 간의 젊은이는
서로 화해하고 서로 관용하고 타협하는 그런 개방적인 국제사회를 만들어가야 될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런 세대들에게 정오심만 심어주는 부작용이 있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은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침 이 책에서도 일본 대사관 앞에서의 시위 집회나 조형물의 설치는 우리 한국인들이 국제적 예의와 염치를 잃은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제가 제 개인의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그 점은 지적한 바도 있거니와 마침 이영수님의 그와 같은 취지의 미래지향적인 발언은 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역시 위안부 문제가 자꾸 나오네요. 예. 학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아는 바가 없고요. 아는 이 책에서 언급한 내용에 한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영화 귀향을 보면은 귀신의 고향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일본군이 약 한 20-30명의 조선인 처녀를 위안부로 연행을 해서 성폭력을 자행한 다음 어느 날 강제 처형하는 그리고 처형한 뒤에 총살을 한 다음에 시신에다 불을 태우는 석유를 뿌려서 불태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를 만드신 분이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영화를 연출했는지 제 자신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어떤 의도적인 학살은 없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태평양 전선이나 동인도 전선 또는 버마 전선에서 최일선에 있던 그 위안부들이 일본과 같이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공습을 받거나 전선에 휘말려 가지고 희생된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본 정부의 보고서도 나와 있고요. 또 일본군이 제가 직접 본 자료는 아닌데 일본 특유의 어떤 문화적 배경으로 항복을 하지 않고 옥새 일본말로 옥새를 할 때 조선인만 아니라 일본인 위안부도 포함한 위안부들에게 옥새를 강요했다. 그런 것도 제가 어디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위안부들만을 대상으로 한 의도적인 학살이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저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떤 근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지 그런 영화나 이야기가 나온지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유석진 교수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이승만 TV를 통해서 연세대학교 학생들에게 드리는 강의라는 것을 했습니다. 저는 저희 책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이고 해서 나름의 책임감도 있고 해가지고 그 연세대학교 학생들에게 연세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사실상 교직원에게도 드리는 그런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유석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죄를 정당화하거나 당연히 있을 것이 있었다는 식의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약소 여성에 대한 지배 권력의 성지배와 착취의 역사, 그 긴 역사,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지금도 우리나라 1차 농림업보다도 이 성매매 산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더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차례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 있는 문제, 그 약소 여성에 대한 지배 권력과 남성, 특히 가부장, 성지배의 긴 착취의 역사에서 그 전식이 37년과 45년, 8년간에 있었던 그 사건만을 절취해내가지고 일본 국가 범죄로 일매화하고 단순화해서 일본의 그 책임을 추구하는 행위가 저는 옳지 않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강의를 드렸고 아마 유 교수도 인류 역사와 함께 또 우리 역사 속에서 깊숙이 침정해온 그 성착취의 문제를 고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맥락을 보면은, 그러나 학생들은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고, 뭐 그러면 자발적으로 뭐 했다는 말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질문 자체가 종족주의적 교육의 피해가, 부작용이 어떠한 식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만들어낸 것인가를 여실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유교수가 그러한 위기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발생한 불미한 사건인데, 그것을 두고 교실에서 어떤 학생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지만 녹취를 해서 바깥으로 유출을 해가지고 정치적 사건으로 만들어서 유교수 평생의 대학에 봉직한 한 분, 이제 2달이 있으면 정년하실 분의 명예에 손상을 가한다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의 심성이 젊은 세대에 얼마나 잔인해 있는가를, 한 나라가 문화가 그렇게 되어서는 그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학 강의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그것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맥락을 녹취를 해가지고 바깥으로 돌리고 사건을 만들고 노 교수의 명예에 그렇게 큰 어떤 그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행위가 대학 안에서 벌어질 때 대학 교수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동료 교수들은 무엇이며 이 대학의 정신 문화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말을 하면 숨기지 않고 다 하는 편이라 제 솔직한 심정이 그렇습니다. 반일 종족주의 책이 일본에서 출간된 다음에 저는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일본에서도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학술적인 반론이 제기되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인들의 책임이 큽니다. 강제 연행설을 만들어낸 것이 일본인들이죠. 성노예설을 만들어낸 것이 일본인 학자들입니다. 그것이 1990년대 한국에 수입되어서 우리 한국인들을 격동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 분들이 아직도 일본 학계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해서 일본과 위안부 문제만큼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부터 어떤 학술적인 반론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큼 요시미 요시아키 씨라든가 송연호 등등을 비롯해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연구를 해오신, 또 사회활동을 해오신 분들로부터 일체의 대응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은 간단한 코멘트들이 몇 편 나왔습니다. 한두 줄로 요약될 수 있는 코멘트고, 그 코멘트의 내용은 한국의 우익들이 소멸의 위기에 처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모인 저희들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우익이다. 그렇게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익과 우익이란 말은 일본에서 유행하는 말인데, 일본에서 누가 우익이고 그런 분들하고 저희들이 어떠한 인간관계나 협력관계가 있는지 이 일의 당사자인 저조차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우익이 공모해서 벌이는 그런 사건이다는 그러한 발상 자체가 1930년대 제국주의 시대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어떤 그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비판은 좀 더 이상 듣지 않고 좀 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쟁, 이 책은 우리 한국 사회와 구조와 문화에 대해서 수많은 논쟁거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건설적인 학술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원래 전 책인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서 언론이나 또는 여러 책이나 심포지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됐는데, 그 제기된 비판 중에서 그거를 이제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존의
그러니까 주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다 비판이 있고 그 비판을 다시 또 진지하게 반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좀 더 진전시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좀 더 구체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각 이제 주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양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담당한 것에 그러니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보통 앞에 책의 경우는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그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차이를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새 책에서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 답변을 좀 드리면은 저희에 대한 비판 중에 저희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라든가 저희 이야기를 왜곡을 시켜놓고 비판한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위안부 강제 연행설을 저희는 부정했습니다. 위안부 강제 연행설을 부정했는데 그럼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자발적으로 갔단 말이냐.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갔다고 우리가 주장한 것처럼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하고 막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명 내지 이제 반박을 이제 그런 내용들을 했고요. 또 이제 노무동원과 관련해서도 일본 관원의 보고서 이런 거에 따르면은 납치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집과 관할성 단계에서도 강제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데 대한 비판이 좀 많았어요. 시포즘이라든가 또는 강제동원 연구하는 사람들의 책자 같은 데서도 관원과 일본 기업 스스로 이렇게 강제성을 스스로 말하고 있지 않느냐 당시 자료를 가지고 그랬을 때 저희가 당시에 그런 일부 현장에서 뭔가 이렇게 강제로 강압을 하는 이런 거를 저희가 부정한 건 아니고 요번 책에서는 그런 강압성도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동원을 해서 데려가는 게 있는 반면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동원의 형태로 일본으로 가는 흐름이 있다. 그럼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 그리고 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기업 관계자랑 같이 와서 농촌 현장에서 압박을 하고 강압을 하더라도 그거는 좀 압력이지 연행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관할성과 모집 단계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노무동원에서의 강제성과 자발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이번에 비판까지 수용해서 충분히 해명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로 나가신 분들이 어렵사리 모은 돈이 당시에 국제금융의 제약에 따라서 국내에서 실질소득으로 실현될 수 없었다는 그와 같은 유명석 교수의 비판에 대해서 반론한 내용인데요. 우선 대전제는 37년부터 시작하는 일본군 위안부제의 역사에서 1944년 5월까지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제약이 있었던 건 마지막 1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년의 역사 가운데 앞에 7년 동안은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따라서 마지막 1년을 에 대해서 그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의 대동아 공작권이 파국을 맞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파국을 맞는 기간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면은 그게 오히려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 점을 대전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파국을 만든 과정에서조차도 일본 은행이 발행한 엔화와 일본 점령지나 식민지의 각 지역의 현지 통화의 1대1의 고정 환율 제도를 끝까지 고수를 했습니다. 끝까지 고수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현지에서 일본군이 막 발행한 국토나 현지 통화로서 수백 배의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인플레가 발생이 일본 본토로 밀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송금과 인출의 제약을 가한 것이죠. 송금과 인출의 제약을 가한 것인데 우선 송금 원천이 되는 소득이 회사의 영업 소득이냐 개인의 소득이냐 또 송금의 규모가 얼마냐 다양한 제약을 두어 가지고 송금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 밝힌 내용입니다만은 1만 원 이상을 송금할 때는 송금 허가를 받는데 2주가 소요되고 3만 9천 엔을 송금할 때는 무려 40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송금과 인출의 그 허가와 인출도 마찬가지로 제약이 있었다고 보지만은 금지는 아니었습니다. 금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송금할 수 없다 또는 인출할 수 없다 그런 금지적인 조치가 취해진 적은 일본에서는 잘 모르겠고 조선에 관한 한 그런 적은 없다. 그때 당시는 파국의 시기였기 때문에 돈을 1만 원이나 3만 원을 인출해도 쓸데가 없었습니다. 쓸데가 없었습니다. 문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누구나 그 급격하게 진행되는 해방 후까지 진행되는 인플레의 피해를 피해가기는 힘들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분은 저 해방될 때까지 현지에 계셨고 약 2만 9천 6천여 원의 그 군사 우편 예금을 갖고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동안 연합군은 그 일본군이 발행한 현지 군표로 이루어진 저축의 인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예 부정한 것은 아니고 유예 조치였습니다. 그 유예가 언제 풀려가지고 언제 찾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문옥주 씨는 그것을 찾지 않았던 것이죠. 예, 아예 반면에 문옥주 씨와 같이 버마에 갔던 히토미라는 분은 돌아와서 시모노세키에서 예금을 찾고 국내로 돌아왔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기도 하고 시기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문옥주 씨도 5천엔 송금 가져갈 때 예. 송금을 한 것 자체도 있고요. 5, 6천엔 정도 있고 현지 에서 군사우편 저금으로 시모노세키 우체국에 저금한 게 한 2만 6천엔 정도. 5,000엔과는 별도로 2만 5천엔 준비하신 5천엔은 본가로 송금을 했습니다. 하신 거고 예. 이건 저축액인 거고. 예. 많은 사람들이 이 종북단체나 이런 쪽에서 반일 운동을 진행하는 사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확실한 근거가 없어요. 하지만 추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주사파 운동권을 하다가 전향을 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80년대 후반부터 북한 쪽에서 이 주사파 운동권 단체들에게 반일 운동을 진행을 해라. 그 중에서도 문화적인 부분을 공격을 해라 하는 이 지령들이 여러 차례 내려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위안부 문제 같은 거 이런 쪽이 거기에 해당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문건이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증거는 없어요. 단지 그런 증언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서 처음에는 이 위안부 단체들이 만들어질 때는 굉장히 단체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중립적인 사람들이 대표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의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된 이런 사람들은 상당 부분 이 운동권 출신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대표는 중립적인 인사들을 앉혀놓고 그 아래에서 실무 행정이나 실질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과거에 운동권 단체들이 파고 들어가서 그런 운동을 벌이는 걸 보면 상당 부분이 유사한 행위들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좀 대단히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지만 식민지 근대화론은 원래 마르크스가 주장한 것입니다. 그처럼 한국의 막스주의자들이 그 막스주의자라는
어떤 지적인 그룹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반감을 표현할 이유는 없지 않겠나 하는 게 제 평소에 젊은 날에 30, 40대 연구실에서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 의외로 강한 반발감을 표현하면서 여러 차례 많은 공경도 처하고 의외의 사태도 맞이하면서 결국은 어떤 종족주의적 어떤 환상을 비판하기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만,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기 전까지 인도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부족과 종족들로 나누어진 정치적 연합체가 존재하고 있었고, 어디가 어디까지가 인도고, 국경도 없었고 중앙정부도 없었고, 아주 강력한 무굴 제국이라 하나의 중앙 권력이 존재했지만은 그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 사이에 느슨한 군사적 어떤 지배 연맹 체제가 미치는 범위가 인도,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도인데 인도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영국의 인도 지배가 오늘날의 인도를 만들어낸 것이죠. 만들어낸 것입니다. 막스가 1850년인가 그 영국의 인도 지배에 대하라는 글을 그 뉴욕 트리뷴인가 어딘가 기고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인도 지배를 통해서 인도인은 근대인으로 재생할 것이다. 부족과 종족으로부터 한 자립적이고 자유로운 개인이 탄생할 것이며, 그들은 새로운 어떤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앞으로 새로운 인도를 창출해 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연하게 인도의 역사 교과서를 봤더니 그게 그대로 인도 역사 교과서의 기본 그 기조로 깔려 있어요. 영국의 인도 지배는 잔인했고 때때로 잔인한 학살을 동반했고 인도의 자원을 수탈하는 것이었지만, 우리 인도인들에게 자유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다. 그렇게 쓰이고 저는 감동을 했습니다. 인도의 정신문화 수준이 우리 한국보다 저는 더 높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19세기까지 조선왕조 시절에 우리 한국이 존재했을까요? 양반과 쌍놈, 그 쌍놈의 일부는 종놈이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인생관, 그들의 인간관계, 사회관계, 그들의 정치의식이 오늘날 대한민국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35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후 미국 체제라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체제에 편입됨으로써 오늘날 한국인이 형성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와 같은 역사적 과정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고, 그런 과정 자체가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지닌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다들 생각을 했어요. 일본의 유명한 오스카 히사오라는 어떤 경제사학자가 있습니다. 근대화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밑으로부터의 근대화, 위로부터의 근대화, 식민지적 근대화. 다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게 세계적인 주소를 갖는 학설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것입니까? 대단히 한국인의 특수한 정신 문화를 저는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의기억연대 구정대협이 주도한 지난 30년간의 위안부 운동만큼 우리 한국인들의 역사의식, 특히 젊은이들의 역사의식이나 정치의식, 국제감각을 크게 규정한 사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대협은 그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너무나 많은 일을 했고 너무나 큰 충격을 우리 한국인들에게 미쳤고, 그것은 앞으로 더 많은, 지난 세월보다 더 많은 세월 긴 그림자로 남을 것입니다. 그 정대협의 운동은 지난 반일 종족주의 책에서 우리 주익종 박사께서 지적하셨지만은 신성 불가침의 권위로서 군림해 왔습니다. 여기 정한계 선생은 고려대학 강의 시절에 성노예설을 비판하다가 고려대학 총학생으로부터 몰매를 받아서 대학 강단에서 쫓겨났습니다. 유석진 교수가 그런 일을 당했고, 또 뭐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1993년인가 위안부 문제가 발생한 데는
단지 거기 그것을 협력자들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주나 또는 딸들을 비정하게 팔아버린 아버지들의 그 행위죠. 그 이야기 했다가 얼마나 큰 곤욕을 치른지 모릅니다. 그 모든 그 문화적, 정신적 독재 권력으로서 정의기억연대가 군림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의기억연대는 저희들이 반일 종족주의와 반일 종족자와의 투쟁 이 두 책을 통해서 제기한 비판에 대해서 성실히 대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침묵하고 있죠. 딱 한편 윤명수 교수가 한겨레 신문에 칼럼을 실은 그 외에는 저는 반론다운 반론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는 강성현 교수가 약취와 유괴 및 형법상의 약취와 유괴 범죄도 강제 동원이다. 그러나 그건 말은 아닙니다. 그건 말은 아닙니다. 많은 문제들을 제기를 했는데 정의와 기억연대는 국민적 책임감이 큰 단체만큼 성실하게 저희들의 비판에 대답할 의무가 있다. 그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약취와 유괴 범죄는 야반이나 또는 도로상에서 여인을 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는 완전히 그 가만히슬로 속여서 데리고 가는 행위인데 이 원위안부들의 증언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은 거의 대부분 부모들이 전차금을 받고 주선업자들에게 딸의 취업을 승인하고 동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 설령 약취와 유괴적인 가먼이슬 사기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당시에 사법권력은 그것을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죄 훈방률이 90%에 달했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서 반일 종족주의 투쟁 결단 후에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매체 기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